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과거의 영광에 먹구름이 끼는 걸까요? 최진 세안대학교 부총장 최진영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직폭력배와 맞서 정의를 실현했다는 홍준표 전 대표의 영웅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작된 과거로 날조된 영웅담으로 자기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것이 됐어요. 나는 이런 나쁜 선입견을 홍준표가 이런 잘못된 굴레를 나한테 씌워주는 바람에 나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고. 네, 바로 홍준표 대표가 검사 시절 조직폭력배 수괴로 지목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운환 씨의 얘기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점이 억울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그 당시에 홍준표 지금 현 그 한국당 대표가 광주지방 검찰청의 검사로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른바 이 조직폭력배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소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일화가 그 지난번에 있었던 모 방송국에서 모래시계라고 해서 이때 드라마로 공전에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의 배경이 된 사건으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광주에 있는 국제 PJ파의 고문이었다라고 해서 이른바 범죄단체 조직죄로 해서 그 재판에 넘겨서 실형을 살았는데 네. 그 본인 같은 경우 여운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범죄 전체 그 조직 속에서 나는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무리한 수사를 해서 끼워 넣어서 내가 억울한 수사를 했다라고 했고 그것이 대법원까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유죄가 됐던 증거로 됐던 부분이 관련되는 그 형사소송법 법조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결정이 나면서 결국 관련 그 증거 능력에 근거가 된 그 증인의 증거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나는 무죄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재심 청구는 했지만 그것이 재심이 인용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지금 재심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주목되는 부분이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집에 식칼이 배달됐다, 협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운환 씨는 이것도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칼로 협박을 한 게 아니라 독일에 갔다가 오면서 한 10만 원짜리 칼을 한 100개 정도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칼을 지인들에게 전부 이제 추석 선물로 돌렸는데 홍준표 대표 비슷한 홍문표라는 사람이 산 자기 지인에게 선물을 했는데 네. 마침 하필이면 홍준표 검사가 당시에 같은 아파트 근처 살아서 그 잘못 배달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못 배달한 걸 바로 운전기사를 시켜서 다시 회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홍준표 검사는 그 칼이 자기를 협박해서 보냈다, 죽이려고 했다, 정말 이 흉악한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식으로 두고두고는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 여운환 씨는 완전히 식칼로 검사를 위협한 아주 최고의 악질 뭐 네. 이런 식의 이미지가 굳어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왔고 또 형을 살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식칼에 대한 보낸 그 진위가 밝혀질 경우에 여운환 씨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여운환 씨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 진실은 뭔지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이건 좀 봐야겠는데 그러면 여운환 씨가 지금 이렇게 다시 나선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제 사실은요, 이제 광주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고향이 광주기 때문에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얘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여운환 씨의 얘기가 억울하다 나는 그때 선물로 잘못 보냈는데 그게 홍준표 협박한 것처럼 했다. 이게 뭔가 나는 명예훼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술집이라든지 뭐 지인에게 많이 이제 퍼져 왔었고 또 오래전에 책도 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다시 불거진 이유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주영 의원이 뭐 이름을 홍준표라는 이름을 바꾸도록 해준 것도 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드는 거고 또 뭐 홍준표의 어떤 설화 문제, 말실수 구설수 말이 세다 이런 얘기도 들고 또 적폐청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도 홍준표 대표가 딱 한 복판에 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운환 씨에게는 뭔가 이게 찬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번엔 또 때마침 또 문재인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자기 그런 묵은 억울함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시기를 좀 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2014년도에 여운한 씨가 책을 또 냈더라고요. 모래시계 갇힌 시간. 여기에서도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에는 뭐 논란이 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모래시계에 갇혔다라는 것은 결국 모래시계 검사로 해서 그 모래시계 검사의 그 검사의 모델, 정의의 사도의 모델은 홍준표였고 그 모래시계 어떤 그 드라마의 어떤 그 범죄자의 어떤 주인공은 이 여운한 씨 본인이었다는 것이죠. 네. 결국 그러한 것이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나는 억울한 것을 통해서 넘어서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도 내가 그 징벌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살아남을 검사 없고 살아남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조직폭력배와 관련해서 어떤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것을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책까지 냈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재심 청구를 할 경우에도 예전과 달리 어떤 다른 증거가 발견됐거나 아니면은 무죄를 증할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옛날에 어떤 증거가 조작된 증거가 나와서 유죄를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유죄로 인정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221조 2의 2란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전체적인 어떤 증거가 조작돼서 본인이 어떤 무죄가 유죄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있는 법적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심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어느 한쪽을 또 저는 이제 편들고 싶지 않고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여운한 씨라는 사람이 광주의 평판이 어떠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같은 네. 저도 이제 광주에 있다 보면요 상당히 그 마당발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인들이라든지 또 중견 언론인이라든지 말이죠 어떤 건달들이라든지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그 교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그리고 여운한 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도 보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국제 PJ파 두목이 누군지 아직도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광주 한 복간에 충장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충장로에 국제 다방이 있어요. 그 밑에가 이제 PJ라는 이제 음악 감상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방과 음악 감상을 중심으로 해서 좀 건달들이나 좀 이상한 애들이 좀 많이 어울리고 뭐 이랬었습니다. 광주에서 좀 한가라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예. 그래서 그걸 싸잡아서 이름도 없는 걸 국제 PJ파로 이름 만들어 가지고 조폭 무슨 폭력 단위로 몰아붙였다라는 이제 그런 소문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폐의식이 같거든요. 호남하면 마치 조폭 뭐 이렇듯이 그런 거를 경상도 검사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몰아가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피해의식이라 해서 억울한 호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호남 사람이 오랜 동안 사실 있어 왔던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여운한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줄곧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 사건의 증거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게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재심 절차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 절차인 것이고 재심 절차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절차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재심으로 인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정치적인 사건, 간첩 사건, 조작 사건 이런 정치적인 사건 이외에는 이런 그 이른바 그 조폭 내지 그 범죄 단체 관련된 사건에서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재심이 인용된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것을 이제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그런 증거가 있었는 것이라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지난번 그 어떤 그 살인 사건에 있어서 재심이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관계는 변동이 전혀 없고 관련되는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여했는 형사소송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됐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지금 사실관계는 같지만 그 유죄의 근거가 된 증거 능력이 없어졌다. 이런 취지로 했는 것에 대해서 재심을 받아들이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재심 개시 결정이 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겠고요. 홍준표 대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단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미 지금 여운한 씨 같은 경우는 8년 동안을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재심을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본인으로서는 난처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구하게 또 뭐 해명을 할 경우 또 다른 또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간결하게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짧게 대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한다. 이런 그 법률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긴 사건에 하고 거기다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일정 선을 긋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현재에서는 그 어떤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여운한 씨가 정말 그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 재심 결정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심하는 것이 맞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거는 재심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은 그것에 따라서 재심 절차가 새로 실질적인 심리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결정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대표. 지난 대선을 통해서 중앙 정치 무대에 다시 복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지난 대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얼굴을 알린 또 다른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번 주제 주인공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지난달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문매를 맞았다가 오늘 있었던 한 강연에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자제하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유심히 보면 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지 않나라는 또 그런가요? 이게 예.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 보면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면은 집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할 얘기가 있다는 뜻으로 상당히 들립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집안에서 얘기하겠다라는 얘기를 들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연정론이 정말 파문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격렬한 TV 토론을 벌려서 국민적인 주목을 끌었었는데 그때 정말 화려하게 썼던 안희정이 지금 한동안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TV 이제 여러 가지 방송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쭉 어떻게 보면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크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6개월, 7개월 지금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본인 언행, 또 앞으로 거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좀 궁금증을 좀 만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희정 지사가 했던 말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난달에 한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묻지마 지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있었던 강연에서는
앞으로 할 얘기가 있다면 집에서 문 잠그고 하겠다, 혼자 있을 때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들리는데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난번에 그 있었던 4월달에 강연 이후에 그 상당히 역풍이 불었었던 것이고 실제로 지난 그 당내 경선 절차에서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압박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 결국 현재 같은 경우에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외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문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지세, 형님에 대한 예우는 갖췄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 내지 당권 주자로서의 어떤 할 말은 하는 그런 모습을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적어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각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도 보수까지도 외연을 확대시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적 행보를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한 번 더 충남지사에 나가느냐, 아니면은 재보선거로 나가느냐, 아니면 당 대표로 나가느냐가 설렁설리하는데요. 아마 충남지사 한 번 더 하는 건 아닌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보선이냐 당 대표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재보선 송파 얘기가 지금 잘 많이 나는데 송파 을이 지금 최명진 전 의원이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게요. 벌써 제가 알기만 해도 3, 4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예. 송파 을 지역에. 그런데 충청도라는 지역 기반을 두고 송파로 갈 경우에 충청도의 지지 기반이었던 지지자들이 상당히 좀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최근 들어 많이 좀 참모들 사이에서 논의를 한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대표 쪽으로 선회하는 쪽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보선거냐 당대표냐 이 부분을 놓고 참모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팽팽하게 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당대표 전망도 해 주셨는데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래 이게 자유한국당 텃밭이었다가 지금 다시 바뀐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주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 강남 벨트, 강남 3구 중에 지난 4.13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근까지와 달리 보수적인 벨트에서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제 균열이 생겼는데 가장 큰 균열 중에 하나가 이 송파을의 최명길 의원 그리고 또 강남병의 그 전현희 의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그 송파을의 교두보를 사실상 마련을 했었는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일 아닐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속에서 계속 이 단순히 어떤 보수의 균열을 넘어서 이 보수 지역의 그 민주당의 어떤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 거물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적합한 인물이 바로 지금 안희정 현 지사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전히 강력한 어떤 어떤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송파을이 지금 태풍의 눈인데요. 이게 과거에 보수적이었다가 지난 선거에서 좀 진보적이었다가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묘하게 좀 이리저리 얽히설켜 있는 지역이거든요, 송파을이. 예. 그래서 웬만한 건물들은 다 그런 데입니다, 사실은. 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박원순 서울시장도 상당히 좀 유력하게 거론돼 있고 네. 또 얼마 전에 또 홍준표 대표도 거론돼 있었고 또 지금 안희정 지사까지 해서 과연 이 다음 내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송파을을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서울 전체 민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까요.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